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교과서 한 권 읽지 못했다. 에라이 모르겠다. 무조건 인간으로서 옳은 방향으로 돈을 쓰자. 위기 같은 건 없었나요? 위기가 없었습니다. 위기가 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플러스, 경계를 허무는 콘텐츠 리더 21세기 북스와 함께합니다. 위대한 경영자 이나모리 가즈오의 삶을 통해 장수하는 기업의 성공 비결을 오늘 배워볼 텐데요. 이나모리 가즈오의 경영 철학의 전문가이자 또 신간 경영 이나모리 가즈오 원점을 말하다를 번역하신 인천대 양준호 교수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사실 일본에도 정말 좋은 책들 많은데 네. 저희는 일본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접하기 어려운데 네. 특히 이나모리 가즈오는 우리 경영 현장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분인데 이분 책을 그래도 간간히 번역해 주셔가지고 저도 덕분에 참 여러 번 아이고, 많이 그러셨군요. 읽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저야 좀 접해봤지만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경영인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나모리 가즈오 씨는요, 이제 2022년도에 타계하셨고요. 네. 뭐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이른바 이제 경영의 신으로 불리던 이른바 탁월한 네. 세계적인 경영자였습니다. 여러분 그 세라믹이라고 하는 이제 이 첨단 소재를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세라믹을 사용하는 모든 전자부품들 를 다 이제 커버하고 있는 이른바 세라믹 패키지 이 부품 소재 그 교세라가 이제 세라믹 콘덴서 또는 뭐 파인 세라믹 필터 이런 부분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뭐 세계 챔피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제 그런 어떤 기업을 선도하면서 기술 집약형 기업으로서의 교세라 그리고 윤리 정도 경영으로서의 교세라 그리고 독특한 어떤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이 관리 회계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세계에 알리면서 경영의 신이라는 그런 어떤 별명을 얻게 됐죠. 네. 이뿐만 아니라 세계 뭐 일본 2위의 통신사에 해당되는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건 이건 뭐 망한 회사다 했던 일본 항공을 되살린 엄청난 경영의 대가이기도 예. 한데 이런 정도 성과 내는 분들은 어린 시절도 좀 남다른가요? 어린 시절에는 사실 아주 가난한 집안의 그냥 아들이었는데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워낙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화과자를 만드는 그 제과점에 급사로 일하면서 네. 그 화과자 집의 사장님이 도자기의 팬이었던 거예요. 도자기. 예.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부터 급사를 하다가 도자기를 많이 보고 많이 만지고 이런 것들이 대학 이후에 이른바 세라믹이라고 하는 소재에 이 심취하게 되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창업은 어린 시절 본인이 접했던 분야의 호기심에서부터 촉발된 건데 그렇습니다. 뭐 저도 어린 시절 근처에 뭐 나름대로 가게들 많았는데 저는 이런 위대한 경영자가 안 됐는데 이나모리 가즈오는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과들 연이어내는지 뭔가 뭐 학력이 좋았나요? 아니면 뭐 네트워크가 좋았나요? 가고시마 대학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제 변방대학을 네. 나온 평균 수준의 이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요. 네. 대학에서 이제 응용 화학을 전공을 해서 일본 교토 그러니까 잘 아시는 학술의 도시 그리고 기술자의 도시, 예. 연구자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아주 그 문명 또는 어떤 문화 그리고 어떤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토로 상경하게 됐죠. 예. 교토 상경했을 때는 그냥 뭐 가고시마에서 촌사람이 왔다, 촌놈이 왔다 하면서 많이 사실 놀림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어떤 비교 우위는 예. 그 특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른바 세라믹, 네. 그러니까 도자기죠. 네. 그 도자기, 바꿔 말해서 세라믹에 대한 어떤 기술 연구만큼은 대학 다닐 때부터 그리고 교토에 상경한 이후부터도 동종 그 업계에서 매우 그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은 그런 어떤 청년 이나모리 때부터 그의 어떤 세라믹과 관련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식견, 통찰은 매우 높게 평가를 받고
찾고 있었죠.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뭐 그렇게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는 뭐 주류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분께서 이렇게 입지전적인 인물까지 될 때는 남다른 그분의 경영 철학이라든가 삶을 대하는 방식, 이걸 엿볼 수 있는 여러 일화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들에게 좀 소개해 줄 만한 일화가 있을까요? 네, 우리로 이야기하면 공대생 출신이죠. 본인 스스로도 일본어로 공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와 이제 대화를 해볼 때도 예. 늘 그렇게 이제 본인을 좀 우습게 비하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공돌이기 때문에 회계 관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파고들 수 있어도 뭐 돈 관리라든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나는 뭐 적성에도 맞지도 않았고, 회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교과서 한 권 읽지 못했다.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 무조건 인간으로서 옳은 방향으로 돈을 쓰자. 인간의 어떤 도리에 맞는 돈 관리를 하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자금 관계를 가질 때도 인간으로서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이 관리를 해보자. 네. 이런 아주 단순한 이런 어떤 경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없어지는 것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간성에 매료되고, 거래 기업들도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예. 그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의 매력을 느끼면서 거래처로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방금 이나모리 가조의 경영 철학 중에서 약간 이타심에 기반한 경영 철학, 이걸 말씀을 주신 걸 제가 듣고 보니까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ESG 경영에서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객 만족, 그다음에 거래처와의 상생, 그다음에 신뢰 기반의 제품, 이나모리 가조의 정신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나모리 가조는 지금의 ESG 경영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ESG 경영을 기업들이 하지 않으면 예. 예컨대 유럽 시장에 이제 이 납품을 못하는 네. 그런 어떤 ESG와 관련된 국제적인 어떤 규제가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59년도에 교토 세라믹이라고 하는, 즉 교세라를 창업했는데 네.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뭐 ESG라고 하는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인간으로서 옳은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면 예. 욕은 먹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꽤 좀 단순한 네, 그런 네. 어떤 사실은 이유로 인도주의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네. 네. 사실 뭐 말은 쉽지만 그게 경영 현장에서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영이라는 게 때로는 제로섬에서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상대가 덜 갖게 되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덜 주면 내가 좋을 수도 있는데 더 주면 또 회사의 미래를 계속 꾸려나갈 수 있는 기초 자금도 좀 부족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도대체 이나무리 가조는 이타심 경영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나요? 이나모리 가조가 창업한 교세라의 예. 사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 임직원의 물심양면의 행복을 추구하는 회사가 돼야 된다. 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회사가 혁신을 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기업 경영을 해서 이익을 조금이라도 남긴다면 그 이익을 이른바 창업자인 최고 경영자의 손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임직원들의 물심양면의 행복을 위해서 이 돈을 다 쓴다라고 하는 거죠. 예. 바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이 챙겨가는 것을,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로서 자신의 어떤 그 경영자 수익으로서 챙겨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에게 이 배분하는 것을 최대화하는 이런 어떤 방식에서부터 이 이타심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체계화했고 그리고 제도화했습니다. 예.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 기업에게 있어서는 발주처가 있고 수주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른바 본인들이 어떤 여러 산업관 관계를 통해 가지고 발주처와의 어떤 그런 이 거래 관계도 맺기도 하고, 또 본인들에게 필요한 어떤 세라믹과 관련된 여러 이 소재, 원재료 이런 것들을 또 납품 받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어떤 산업 관계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교세라 본인 자기의 회사가 아니라 상대가 더 잘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것. 상대의 생각을 먼저 존중하고 맞춰주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제2단계 이 이타심 경영을 펼치게 되죠. 저도 사실 이나모리 가족 워낙 좋아하는 경영자이고 존경하는 경영자인데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요, 느낌이 약간 고지식한 분일 것 같다. 학교 선생님 해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고 네. 종교 지도자라고 해야 될까요? 종교에 기여했어도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다. 실제로. 워낙 도덕성이 높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원래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는 것만 고집스럽게 막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때론 시대적인 변화 흐름을 놓쳐서 크게 낭패봐서 너무 안타깝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나모리 가지오는 참 특이하게도 적재적소에 통신회사를 또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엔 어떤 연유인지 일본 항공을 또 본인이 경영해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일으키기도 하고, 이분은 어떻게 그런 또 변화를 또 지향하게 됐을까요? 지금 저 질문을 해주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자면 네, 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대의명분이에요. 대의명. 당시 이제 1980년대 초반에 일본이 이제 이 통신 사업 민영화를 단행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는 그 NTT라고 하는 예. 일본 전화전신 NTT라고 하는 독점 기업, 유일한 그 독점 기업이 통신 사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예. 선진국에서 가장 통신 요금이 비싼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전자부품 소재를 만드는 우리 같은 교세라와 같은 문외한의 기업이라도 예. 통신 사업 부문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조금이라도 이 국민들의 통신 요금을 싸게 한다면 그것은 나는 기업가로서 또는 우리 기업으로서 이타심을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대의명분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거죠. 사실 그 부분도 참 놀랍네요. 요즘 경영자 그러면 트렌드에 민감해야 돼. 더 정확히 말하면 트렌드를 선도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적인 외생 변수라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만 현혹되기 십상인데, 이분은 본질 고객들, 국민들에게 더 질 좋은 제품을 더 싸게만 납품하게 되면 사랑받는 기업이 된다. 아, 그걸 추구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변화도 같이 수용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떤 대의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지지받는 보편적 가치라는 거죠. 이러다 보면 뭔가 큰 시류를 놓치거나 아니면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변화들을 놓쳐서 위기를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나모리 가조는 위기 같은 건 없었나요? 위기가 없었습니다. 위기가 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른바 초창기였어요. 그러니까 예. 1959년도에 한 29명 정도의 적은 규모의 이 임직원들을 고용을 했었는데요. 그들이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얼마만큼 크게 될 성장할 회사일지 모르니까 네. 회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이 회사로부터 월급은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도 갖게 되고, 그다음에 고용은 계속 유지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불안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냥 사장님 그 당시에 이나모리 젊은 청년 사장이죠. 사장의 말을 좀 잘 듣지 않는다든지 회사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호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이 직원 관리의 문제 때문에 꽤 상당한 이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에 인간으로서 올바른 경영을 하겠다. 예. 나는 너와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었다, 이 회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내가 옳은 어떤 윤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내가 너를 어떻게 자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도 끊임없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옳은 어떤 행동의 일거수일투족을 늘 끊임없이 직원들에게 보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직원들은 신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의 이른바 미래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이 안심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초기의 그 위기를 이른바 윤리, 철저한 어떤 윤리의식 그리고 윤리를 기반으로 하는 일거수일투족으로 타파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20년 전에 이 지금 재직하고 있는 인천대학교에 오기 전에는 예.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삼성경제연구소의 일본 기업 데스크를 맡으면서 제가 이제 교세라를 주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조 당시 회장의 경영 철학도 알게 되고 기법도 알게 되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네. 출장을 가면 뵙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제가 이제 책을 번역을 해왔고 한국에서 이나모리 가조의 그 경영 철학을 가르치는 세와주쿠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교육 아카데미가 있었는데 예. 그곳에 제가 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그 교세라와 그리고 또 이나모리 회장과의 친분도 깊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어찌 보면요, 요즘 국내 경영 환경이라는 게 크게 관가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 주셨던 이나모리 가주오의 경영 철학에 해당되는 이타심 경영이라든가 아니면 뭐랄까요, 기업 활동에서도 참 대의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영 환경에서는 조금 관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좋은 이제 경영 철학을 가지신 분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 그거 좋은 거 알겠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사의 경영에 녹였는지가 이제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나모리 가조의 경영 철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들어갔는지가 이제 궁금한데 제일 먼저 전 궁금한 게요. JAL 이거를 어떻게 2년 만에 회생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일본 항공이 완전히 그 파산 직전까지 그렇죠. 갔죠, 그죠? 예. 그런데 이나모리 가조 회장이 약 7, 8년 동안 교세라에서 구사했던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예. 그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독립체산제적인 어떤 관리회계 방식을 그러니까 일본 항공에 바로 적용을 했어요. 예. 이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른바 원생동물 그러니까 이제 세포죠. 그 자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 예를 들어서 아메바 주위에 있는 어떤 온도가 변화하거나 압력이 변화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이 환경이 변화하면 이렇게 이 통합되어 있던 것이 4개로 이 분열되거나 예. 오히려 8개로 분열되거나 또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다시 또 8개로 재통합되거나 4개로 재통합되는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임기응변식으로 이른바 자기의 어떤 형체를 예. 이렇게 변형시켜 나가는 것을 생물학적인 특징으로 하고 있는 예. 게 바로 아메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나모리 가조는 원래 교세라를 오랫동안 경영하면서 이른바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체를 아메바에 이 비유를 하는 거죠. 예. 기업을 둘러싼 어떤 여러 시장 상황의 어떤 변화 또는 규제 상황의 변화 여기에 맞춰 가지고 기업의 어떤 조직체의 이 크기를 이 변형시켜 나가는 그래서 뭉뚱그려 가지고 관리했던 생산 파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 생산 파트를 이른바 기술별로 또는 상품별로 이 공정별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세분화해 가지고 그 세분화된 조직을 아메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세분화된 어떤 아메바가 이른바 독립 체산제적인 관리 회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소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이 생산량을 이 아웃풋으로 삼고 비용을 인풋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이 투입한 어떤 그런 노동 시간도 하나의 어떤 비용으로 삼아서 예. 시간당 채산이라고 하는 지표를 산출을 하는데 여러 복수의 아메바들이 그 시간당 채산을 두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경쟁 체제 속에서 이른바 여러 복수의 어떤 아메바에는 이 채산 감각이 뛰어난 이른바 아메바 리더들이 이렇게 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 3만 명에 가까운 소사장들이 즉 아메바의 리더들이 네. 다 함께
총동원 체제로 이렇게 경영하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조직을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어떤 조직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 이른바 분권하는 것. 네. 그리고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각 아메바에게 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른바 내려놓음의 철학인 거죠. 모든 그들이 최고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토지 처분에 대한 권한, 기술 처분에 대한 권한, 인사에 관한 권한, 이런 것들을 각 세분화된 아메바의 어떤 조직 리더들에게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나모리 가조의 경영 기법들 중에서 현금주의 경영도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현금주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차입 경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입을 해서 기업의 어떤 덩치를 키우는 뭐 설비 투자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나모리 가조가 교세라를 경영했던 당시의 일본 기업들에게 나타났던 메인스트림이었어요. 네. 아주 지배적인 그리고 공통적인 어떤 경향이었는데 이 생산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금의 범위 내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에 투자하는, 급격하게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 유동성이 있고 그다음에 차입이라고 하는 족쇄에 이 발목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네. 보다 더 자유롭게 경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이나모리 가조의 현금주의 경영입니다. 네. 사실 모두가 오른쪽으로 갈 때 혼자 왼쪽으로 가는 건 엄청난 용기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일본의 저 전성기인 70년대, 80년대를 같이 걸어오셨던 분인데 주변에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면 정경련이나 아니면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곳에서 만나는 경영자들은 돈 땡겨다가 그렇죠. 계속 회사를 늘리는데 네. 야, 그거를 난 저건 아닌 것 같아. 이 용기랑 이 철학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수익이 생길 때 바로바로 갚는 이 습관이었습니다. 이게 네. 바로 20대 후반, 그러니까 교사를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젊은 이른바 청년 사업가 이나모리 가조에게 생기게 된 중요한 습관이었던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도 그와 같은 이 현금주의적인 입장을 아주 철저하게 고수해온. 그래서 자기 자본 비율이 높고 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이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즉 경영의 개입을 받지 않는. 네.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경영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아메바 경영이라고 하는 것도 더 탄탄하게 네. 밀어붙일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맞물린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대1 대응의 원칙이라는 것도 소개해 주셨는데 이건 뭔가요? 1대1 대응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내가 이 물건을 이 부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러면 네. 전표를 기록을 합니다. 네. 앞에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가 이제 부품을 쓴 것을 잘 기록을 해두었는지를 또다시 체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더블 체크라고 하는 것을 사실 1대1 대응 방식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 관리, 즉 이제 돈 관리, 그리고 또 재고 관리,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이 미스가 나지 않게끔 하는 막 그런 어떤 아주 철두철미한 네. 그런 어떤 관리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경영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가 없는 건데 이분은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측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두면 그게 또 코스트 비용인데 바로 다음 사람이 앞에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야, 가장 그렇습니다. 비용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 네, 도입을 한 거네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재고 관리라든가 불필요한 과잉 설비 이런 것도 줄어들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예. 큰 성과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나모리 가지오의 경영 철학이 어떤 가치가 있고 또 어떤 것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구현했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업 부분이 다르면 경영 방식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에 부합하는 경영자의 뭐 탤런트 이것도 좀 가중치가 달라지는 것 같은 면도 있는데 네. 이나모리 가지오 이 경영 철학이 모든 산업군에 다 성공하겠느냐 적용되겠느냐 이나모리 가지오가 참여했던
제조 섹터라든가 전통적인 물류 유통과 관련된 섹터 네. 이쪽에서만 먹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교수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이나모리 가조의 그 경영 철학과 아메바 경영이라고 불리는 경영 기법들은 산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실 다 법용적인 하나의 어떤 그 모범 매뉴얼로 활용되어 왔어요. 예. 그다음에 제가 2014년도에 이나모리 가조의 그 경영 철학과 관련된 강의를 위해서 예.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에 갔더랬습니다. 예. 펜실베니아 대학에 가서 이나모리 가조의 이나모리즘이라고 하는 경영 철학을 강의하러 왔을 때 약 3,000명 정도의 기업 경영자들이 모였었어요. 유펜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 사람들이 주로 보면 제조업이 아니라 주로 3차 산업 또는 4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업의 역사를 기반으로 해서 매뉴얼화된 아메바 경영과 또는 경영 철학을 그들은 체화하고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최근에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뭐 대기업들 특히 또 중견기업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의 경영은 산업의 어떤 종류와 관계없이 철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윤리라든지 하는 이른바 정성적인 것을 베이스로 하는 경영 철학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판단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네. 바로 이제부터의 기업 경영은 인간에 대한 어떤 마음을 베이스로 하는 이른바 정성적인 어떤 경영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시대다라고 하는 공통지성을 기업들이 가지게 된 것에 기인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이렇게 산업 분야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역에 상관없이 이나모리 가조의 경영 철학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정성적인 이나모리 가조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또 저는 이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이나모리 가조가 경영을 막 열심히 하셨던 그 시절은 일본의 경제의 침체기였잖아요. 예, 예. 어찌 보면 저성장 기조 속에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노하우도 이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지고 있는 시국을 이분을 통해서 좀 뭔가 대안을 찾아볼까 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나모리 가조는 저성장 시대를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나모리 가조 씨는요. 이나모리 가조 회장은 1970년대 두 번이나 발발했던 제1차 오일 쇼크, 제2차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때 일본 기업들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마츠시다 그룹이라든지 소니라든지 뭐 자동차로 이야기하면 토요타라든지 하는 네. 이른바 세계적인 어떤 굴지의 일본 기업들이 제1차 오일 쇼크와 제2차 오일 쇼크 때 큰 타격을 받았죠. 예. 그런데 교세라 역시 사실은 시계일적인 어떤 추이를 볼 때 그 이전보다는 사실 위기적 국면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럴 때에 이나모리 가조는 기업가로서 그리고 기업 회사원으로서 내가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동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둘러가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옳고 윤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깊게 통찰하는 시간을 갖자. 오히려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렇게 이 내면을 다지는 어떤 시간을 보내면서도 예. 치열한 기술 개발, 이런 예. 치열한 R&D에 사실 이 70년대에 크게 투자를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이 시장 상황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교세라의 급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위기 시절에 심층적으로 연구했던 대응했던 R&D 그리고 이른바 임직원들의 어떤 의식무장 예. 이런 것들이 긴 위기 국면에 같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약간의 어떤 시장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 두 가지가 조합되면서 교세라는 그때부터 세계 굴지의 이른바 기업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
간단히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위기 때는 곁눈질하기 쉬운데 오히려 본질에 더 집착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부가가치를 인정한 그게 다 나중에 다시 성과를 낸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이번에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질문 한번 네, 해보려고 네, 합니다. 교수님은 여러 차례 이나모리 가조에 관련된 옥고를 많이 번역도 해주시고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경영 이나모리 가조 원점을 말하다라는 이번 책을 또 번역하신 나름의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책도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만 두꺼운 게 번역하는데 또 시간도 좀 걸리셨을 것 같은데 어떤 책인지 또 어떤 사람이 읽었으면 좋을지 살짝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게 이나모리 가조 회장의 책을 제가 한 20권 정도 제가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네. 번역한 책들 중에서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 책의 한 서너 배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총체적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이나모리 가조가 한평생 기업 경영자로서 고민했던 모든 어떤 영역의 이른바 경영 문제들 그리고 경영 철학들, 경영 기법들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네. 집대성이라고 그럴까요? 집대성한 그런 어떤 총체적인 책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한 권을 읽으면 이나모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책이 갖는 특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기업인들이 기본적으로 중견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이 최고 경영자들이 사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들 그러니까 인사에 관련된 권한 또는 어떤 자산에 관련된 권한 여러 가지 그 권한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는 해서 이 경영의 어떤 찬스를 실기해버리는 또는 조직 자체를 부드럽게 또는 순조롭게 소프트 랜딩 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비일비재했다고 봅니다. 해서 이나모리 가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른바 그런 어떤 분권이라고 하는 어떤 내려놓음의 어떤 철학 네. 이런 어떤 철학으로 우리 기업이 조금 더 이렇게 변혁하고 혁신할 수 있게 되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어떤 미학적 철학으로 기업의 어떤 체질을 혁신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책을 통해서 이른바 내려놓음 그리고 분권 그리고 이타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정량적인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인식을 네. 갖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학생들이나 주변 지인들이 이나모리 가조 책들 많은데 뭘 읽으면 좋을지 가끔 물어볼 때가 있는데 이제 이거 추천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경계를 허무는 컨텐츠 리더 21세기 북스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출연해 주신 인천대학교 경제학과의 양준호 교수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